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북한의 형편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전체를 보면서 정말 오늘의 현장, 북한의 모습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 보고자 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나누었던 내용 중에 제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북한 이해라고 하는 책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통일교육원에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책을 인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정부의 발행문은 굉장히 정부 자체의 자기의 위치와 위상을 알리고자 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나온 이 북한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걸 교재로 택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도 같이 발맞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중에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편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진보와 자유가 나눠져 있고 또 반공과 오늘의 현재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르기 때문에 꽤 한쪽으로 치우친 영향을 나눈 것을 보면서 이왕 북한을 볼 바에는 정부가 보는 관점을 알고서 북한을 바라본다고 하면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다고 그러면 원래 이 학기를 끝나면서 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첫째로 북한 순교 사화를 모아서 엑셀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샘플이 없으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샘플로 된 데이터 하나를 올려드리고 그 파일 시스템을 올려드릴 테니까 샘플이라는 것만 빼놓으시고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예를 들어 서로 학생들끼리 우리 10개까지만 모으자 해가지고 다 10개만 해가지고 거기에 100점 맞는 그렇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모으는 것이 단순 모으는 것보다는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원래 우리 클래스였으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숙제를 다 해가지고 모으면 제가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 무드를 통해서 분석한 것을 가르쳐드리면 훗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내일 이제 저희들이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을 전략 방법론과 함께 하나의 그 케이스 스터디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 교회나 선교 현장의 일이나 아니면 교회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차원의 전략을 하는 것을 숙제로 했습니다. 근데 옵션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시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시면 대신해서 여기 있는 이 북한 이해라는 책을 보시면서 제가 제출해 놓은 파워포인트 뭐와 똑같은 걸 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이 한 200페이지인데 반 페이지밖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치, 대외관계, 군사, 경제, 교육, 문학, 그 다음에 사회를 가지고서 보시고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것. 그냥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좀 억지로 읽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읽으시고 그것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적어도 한 장 안에 20장 이상의 파워포인트를 조금 예술적이고 커뮤니케이션적이고 한 것들을 해서 여러분이 만드시면서 한 면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배우실 겸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숙제를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많은 내용을 1시간 안에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늘 학생들 중심으로 이 시간을 조금 연장을 조금 필요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정치 하나만 가지고도 3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라는 것이고 경제 가지고서 3시간 모자라는 강의인데 어떻게 보면 30분도 할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강의하다가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하면 익스텐션 된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이 어려운 것이 뭐냐? 첫째로 들어갈 수가 없고 가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특히 북한의 매개체를 통하여 북한에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하다가 보니까 북한이라는 것이 이건 완전히 팬텀이에요. 가상적인 나라인 것처럼 가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나오는 내용은 북한이 하고 싶은 소리밖에 그걸 듣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북한이 내놓아주는 영상을 보면서 자리가 바뀌었다? 저 사람이 2위인자에 있던 사람이 3인자가 된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아주 북한을 분석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그 한 호수에다가 이 돌을 던져가지고 어느 날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안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북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탈북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을 그리는 데에는 3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얼리 어답터보다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북한 안에서도 정말 이 특별한 사람으로 그 영화가 나오면 내일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밤새껏 기다리고 하던 사람,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분명히 내일 가서 사도 되고 모레 가서 사도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내일 처음으로 문 열고 들어가서 사야 하는, 그래야 마음을 편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주장을 하고 그들이 본 것은 일반인을 대표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주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자란 곳, 자기가 본 제한된 곳의 그 경험 이외에는 그가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의 어떤 포지션, 경제적인 조건, 이런 환경이 지역적인 것만이 아닌 지위적인 차원에 가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탈북자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근데 다른 문제를 놓고 싸우면 괜찮은데 아내가 어디 가서 간증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짓말하면 어떡하냐고, 북한에 배고파 죽은 얘기를 하면 어디 북한이 그러냐고 남편이 항상 쫑긋 놉니다. 근데 남편은 가서 강의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냐면 항상 북한에 자기가 보았던 자기 집에 있었던 냉장고에는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고 필요한 야채 다 있었는데 북한에 무슨 죽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둘이서 같은 북한 사람들인데 싸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어요. 오늘 그게 탈북자들이 위하여 전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는 크게는 세 가지 정보밖에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뉴스나 어떤 형태로라도 공식적으로 내놓는 정보. 두 번째, 북한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전달하는 정보. 세 번째가 간혹 가다가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접한 정보를 가지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북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저 역시도 치우친 상황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학자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진 자의 눈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이 저 북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저 북한 땅에 북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조금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을 사전에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북한.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봤냐? 경계의 대상이었어. 북한 그러면 북한 괴뢰라고 그랬더니 전 괴뢰란 말을 남한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북한에 갔더니 남쪽 사람 보고도 괴뢰라 그래요. 괴뢰.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거라는 뜻에서 북한에서도 남한을 보고 남한 괴뢰라고 괴뢰 대장 대통령을 불러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 북한이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그렇게만 가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장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현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경계의 대상국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어떻게 보면 이 패러독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차원에 있는 북한을 놓고 사랑을 하면서도 경계를 해야 되고 물건을 갖다 주면서도 그들을 키워줘야 되고 그들로 전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라고 하면서도 음란한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복음을 주면서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맑은 그들의 생활을 보면 제가 북한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 유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아주 간편해요. 단순해요. 진짜 훈련 받은 대로 김일성이밖에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살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맑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비어있는 베큐메요. 그것에 앞에다가 뭘만 놓으면 싹 빨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은 북한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경제의 대상이요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인데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사랑의 대상이요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거절한 그 인간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날아가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가겠습니다만 수령 유일적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김일성이가 처음 그 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서 가진 꿈은 이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해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소련을 가서 그 스탈린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소련에서 김일성이를 택해 가지고 그로 조선을 사회주의를 넘어선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그거로 끝나질 않고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하여 김일성이에게 김일성이가 이끌어간 것이 김정일이란 그 아들을 통하여 김영주 그 김일성의 이 본명은 뭐라 그랬죠? 김성주 그 동생 김영주와 김정일과의 라이벌이 일어납니다. 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김일성 다음에 누가 수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영주를 밀어내는 차원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수령으로 올리면서 수령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령주의가 내세워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체 사상이 1958년도에 인트로덕션이 됐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형성화될 때에 어느 순간에 형성화가 되느냐 하면 스탈린과 이 레닌과의 알력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북한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도 우리 방식의 공산주의를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은 수령주의 쪽으로 가면서 그 수령주의를 어떻게 바꾸느냐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신격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가진 그 전체주의 모나키라고 해서 옛날 조선 왕국 시대에 있었던 것이 일본 시대를 통하여
합병됐다가 다시 조선세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보시면 아마 북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중앙 집권적 기획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앙 집권적 경제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북한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고 전 세계가 변해져 있고 그동안에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이 개방을 하면서 북한을 변화하고자 했는데, 변화하려고 했더니 개방을 하는 순간 망하게 됐고, 개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려니 또 북한이 콜랩스 돼가는 그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북한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전개해 나가 봅시다. 첫째로, 북한 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난번에 첫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대로 외부에서 북한을 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외부 사람의 생각과 맞추어서 내부의 내용을 얘기하는 에믹의 방법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솔직히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급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우리 유럽에서 적용됐던 사회주의가 아닌 체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보편성 그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뭐냐? 계획 경제입니다. 자, 계획 경제란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이 공장을 움직이는데 신발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당신이 이 신발 공장에서 요번에 올해 100만 컬레가 필요합니다 하면 이 신발 공장에서는 100만 컬레만 생산하면 돼. 자, 이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쪽 다른 데서 적어도 물질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발 것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글루가 와야 되고, 거기에 천이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군데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이 천걸레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다 당신 뭐 하십시오, 당신은 뭐 하십시오, 이거를 사전에 다 계획을 해가지고 분담을 해놓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생산만 하면 되지 더 좋은 곳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싸게 더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당신은 요번에 이 땅에서 50헥타에서 500 무스를 생산하십시오. 그래야 전 인구에 필요한 600만 톤의 쌀 중에 당신은 10분지를 감당을 합니다. 당신은 5분지를 담당. 이렇게 다 사전 계획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의 계획이 다 그대로 잘 맞아 들어가냐?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계획해서 했던 것이 착오가 나기 시작하는 게 첫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생산성의 향상이 안 되고 있던 것이 문제였어요. 세 번째, 사람이 그 음흉해서 거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슬쩍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생산성도 없고 떼어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계획에 이루어지는 것이 차질이 생겨지는 그런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주의에 대한 보편성 가운데는 북한은 당을 위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 이 개념으로 당을 높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합니까? 당이 주인이라고, 전 사회의 소유를 당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데는 특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령이에요. 그 수령이 뭐냐? 인민은 수령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당이 높고 사람보다 당이 높고 당보다 누가 더 높으냐? 수령이 더 높은. 그러고 나서 북한이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면 어느 공산주의도 세습이란 것이 없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가는 세습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도 북한은 옛날 왕국 시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다 하나 집어넣습니다만은 6.25 남침한 소련에 가서 승인을 1943년도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나고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사진이 있고 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남침한 것이 북침이라고 북한에서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북한의 사상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3.1절 때 가졌던 민족주의가 3.1절을 지나면서 사회주의가 그때 그 볼스와지 혁명이 러시아에서 볼시빅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시빅 혁명을 통해서 볼스와지라든지 또 한 그룹은 뭐죠? P로 시작되는 그 그룹을 없애버리는 프롤레타의 그 그룹과의 논쟁을 가지는 것이 사회주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전하여 공산주의로 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사회주의로 갔던 그 북한의 모습에서 보세요. 3.1절 때 그 3.1절을 통하여 민족주의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발전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 사회의 사회주의자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20만 정도 되는 사람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는 또 조선 땅 안에서 사회주의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상황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사실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 다음으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1972년도에 그 사상을 완성을 시킬 때에 단순히 주체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자주입니다. 주체, 우리 혼자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도입한 것이 뭐냐면 수령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단순히 주체 사상으로 끝나질 않고 주체 사상을 이 수령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김일성이를 신격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1972년도의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김일성 그냥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72년도를 지나면서 그가 신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체 사상 다음에가 뭐냐면 선군 사상입니다. 이 선군 사상이란 게 김정일에 의해서 군을 더 강화시켜서, 왜냐하면 이 주체 사상까지는 당이 우선이었어. 근데 당으로만 이 김정일이가 힘을 유지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군을 그가 자기 밑에 넣으면서 그가 군사총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 1서기가 되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군을 집어넣으면서 선군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 선군 사상이란 것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자, 김일성이가 94년도 7월 8일 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흉년이 일어날 과정 속에 김정일이가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적어도 같은 어떤 흐름 속에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힘을 발휘하려고 그랬더니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선군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군 사상 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상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선군이 아니라 선군 사상 속에는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군을 통하여 강한 나라가 되자라고 했는데, 김정은이에 와가지고는 최근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선군 사상이라 하지 않고 선군 경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북한이 얼만큼 배고프고 힘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북한의 정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체 사상이 그 목적이 뭐냐? 개인의 권력 독점을 하기 위한 지배 체계를 만들면서 우상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를 올리면서 어저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체 타오를 선물을 함으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를 그 후계자로 결정을 1972년도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군 사상은 그 후에 일어난 것인데 사회적 구성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새롭게 김정일이가 시작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도 누가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시작은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성화하는 과정에 누구를 동원했느냐? 김정일이가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했는데,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도망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도망왔을 때 북한의 모든 정보와 모든 내용을 알리면 바로 통일이 될 걸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과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말기에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황장엽 씨가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장신대에 계신 그 무슨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시죠? 예, 주선혜 교수와의 아주 좋은 대화를 하면서도 끝까지 황장엽 씨가 예수 믿는 것을 거절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북한 안에 있는 권력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권력 구조와 군대와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누가 뭐 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도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을 때 하지 아무 데나 안 했어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대신 최고인민회의에 상임위원이 있고 그 상임위원회 밑에 내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구조가. 왜냐하면 이게 입법부라고 하는데도 그 입법부를 통한 내각을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행정부라고 불러지는 그것을 국방위원회라고 불러지는데 국방위원회는 인민무력부가 있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안부라고 해서 이것을 안기부 아니 여기는 보위부라고 그러고 여기는 안전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인민보안부에서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국가안전보위부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 CIA, FBI를 합친 그 차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인민무력부라는 것은 당연히 군부와 같은 그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도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 검찰이 있고 재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노동당의 법에 의하여 움직여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당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네, 수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노동당 비서 제1비서가 제일 높고 그 1비서에 있는 사람이 국방위원장이 되면 결국에는 뭐를 가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통과를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그 위원장을 선택을 해주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노동당에서 해주고 또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위비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 안에 그 파워는 노동당 위에 있는 수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당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노동당은 어떤 체계에 있느냐? 노동당 밑에 여기 그 옆에는 소위 당 대회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수아비들이죠. 그래놓고 제1비서가 있고요. 그 밑에 여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당중앙위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당중앙위원은 마치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면 비서실하고 비슷해요. 그 비서실 밑에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고 검열위원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심주일 목사님이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전 북한의 체계를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최용해가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진 사건이, 최용해 다시 태어난 거 아세요? 다시 올라섰어요. 예, 그냥 끝나지가 않았어. 다른 자리에 옮겨가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따가 군사를 얘기할 때에 조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국방위원회 안에 또 다른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따 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 오늘 제가 이 첫 시간에 정치는 주체 사상이다, 한 수령 독재 체제이다, 노동당에 지배되는 일당 독재 체제임을 우리가 알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경제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금 북한이 몰락할 단계에 와 있다, 북한이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콜랩스, 북한이 큰 변화가 와서 무너질 것인데, 왜 무너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얘기한 내용을 다 뒤집게 됩니다. 사회에서 보면 집단주의 원칙, 전체주의의 사회,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북한 체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라고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되어 있고, 헌법상으로는 내각과 총리가 있습니다. 근데 허수아비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움직이느냐? 당과 국방위원회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김정일이가 당 비서 제1비서라는 말과 국방위원장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그 당 제1비서가 됐죠. 멀지 않아서 국방위원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 개혁을 하려고 그랬더니 현재 체제가 흔들리고 개혁 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있는데, 구소련이 문을 열었더니 군대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 속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북한을 봤기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벨라루스라고 하는 폴란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불러서 화이트 커뮤니스트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렛이라고 안 하고. 왜? 그 나라는 월남처럼, 월맹처럼, 베트남처럼 그 독재주의에서,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면서도 개인주의를 허락한, 체계는 공산주의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해외 우리 이 자유주의 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는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 벨라루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이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북한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핵이라도 갖고 있자. 그러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고 우리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그 유엔으로부터 이 대북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만일 개혁한다고 그러면 그 체계가 붕괴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북한의 군사에 대한 것을 그 다음 올려놔줄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빨리 갑니다. 군사. 왜냐하면 정치와 군사가, 북한은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크게는 북한의 군대 안에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당의 군대로서 혁명을 이루어가며 수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국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의 군대로서 그 혁명을 이루면서 그들의 수령을 지키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대외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 소송에는 자주, 자위,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남쪽 군대는 방어 위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방어 반, 공격 반입니다. 공격 반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을 교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우리는 남한에서 남한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서는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방어와 평화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 북한이 요구하는 당과 혁명과 수령과 공산화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군대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를 향하여 폭격을 했다? 쟤 왜 그러지? 저 미친놈이 아니야? 예, 미친놈이 아니라 미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아직도 한 번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남쪽에는 우리가 전 세계화 돼가는 과정 속에 이 자유와 평화와 이 평등을 누리자고 하는 그 차원에서 군대를 공격형에서 이 방어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군사 전략을 보면요,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 강성대국이에요. 강성대국에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핵과 미사일과, 제가 조금 이따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이 강성대국을 가져갔다. 아직도 남한에게는 북한은 위협의 존재입니다. 우리 남한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가서 보면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가서 무슨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 대통령이 왔던 거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러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쳤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조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우리한테 저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괴뢰라는, 괴뢰의 대장 이명박 대통령이란 말 안 하죠. 이명박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남한을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선교적인 차원의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를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북한에 그 1절의 노래 속에 2절에 가서 바뀝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주. 북한에 생각하는 그 노래와 생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왜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알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군 병력은 북한이 선군 정치를 일으켜 얘기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 군대를 동원하여 경제를 살려보려고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다리를 세워가고 하는데 기술이 과연 그 기술이 축적이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은 쓰기는 좋았었지만 경제적인 발전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났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져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병력을 동원해서 계속 운영하는 건 좋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시대에는 각 군대에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서 가도록 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그 경제 군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비 충당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북경에 식당을 하나 세웠는데 그 식당의 소유주는 군대의 소유였어요. 보위부가 소유한 것도 있었고 내각에서 소유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들어가서 군인은 군인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당이 된다. 라고 선포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북한의 군사 지휘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사람이 바뀔 때 누가 바뀌었는가를 알고 거기에 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국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안에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가 달라요. 그러면 호위사령부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데입니까? 경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사령부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저거고, 보위사령부라고는 바깥에 변경에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지금 아웃사이드에 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정치국이 있고 총참모부가 있고 인민무력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국방위원장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사령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총정치국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최용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밀려나가고 황병수가 노동당 총정치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용해가 다시 돌아와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돼요. 4일 전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동당 그 한광상이라는 사람이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요새는 김정은이를 열심히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옆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세력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를 얘기하는 그 체제. 그러면서 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전략이 뭐냐? 선제 기습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갖고 있는 그 팀들에 보면 먼저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단기 결전에 하자. 잠깐 만에 서울을 들어가서 거기를 먼저 탈취하고 나면, 서울을 탈취해버리고 나면 전 한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어디까지냐? 한강까지다. 강남은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하자.
라고 가졌던 계획 속에 미군 군인들도 한때는 이런 신문에 났었어요. 한강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한국 군인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 의정부 주변에 있었던 미군 군인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략적인 차원의 서울 수도를 세종시로 가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전략, 북한에 있는 전력과 연결돼서 그 북한 안에 이 선제 기습 전략 안에 단기 결전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들에게 그 공수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을 파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굴에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서 있는 제 높이에 한 30cm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모든 장식을 다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군사적인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두 사람이 속도를 내고 뛰어도 부딪히지 않을 그 공간이 이 지하 터널입니다. 이런 그 터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한을 먹겠다고 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명령만 떨어지면 가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군대는 이기는 것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지 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전략을 세워가고 있겠는데, 북한에서 남한을 먹는다는 그 전략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남한을 순식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의 전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땅굴이었고 해군이었고 공군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준비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규군만 119만 명입니다. 우리 남한은 정규군이 몇 명입니까? 60만이 한계죠. 그렇죠? 예비 병력이 770만입니다. 그 숫자를 다 더하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교도대 60만 명, 노동적위군이라고 해서 그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 사람이 570만, 붉은 청년 근위대 100만, 준군사부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청년돌격대까지 포함하면 40만, 예비병력 770만에 정규군 119만이면요 889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 대비 제1위라는 겁니다. 남한에 60만 하고 소위 그 방위하고 또 뭐 있죠? 정말 군대 나온 사람들 갔다가 나와 예비군 더해도 이 숫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모여지고 할 때 훈련 받는 거 보면 우리 예비군들은 가서 앉아서 졸다가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총알은 없어요. 총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뛰는 거를 연습을 하고 한대요. 가기 싫어서 막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북한의 이 병력, 그렇다고 그들이 키는 많이 줄었습니다. 159cm가 평균이었는데 줄어서 149cm, 말이 10cm 평균이 줄었다.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세 가지 갖고 있어요. 그냥 기관총이 있고 탱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는 핵, 이거는 김일성이가 1960년대에 소련의 두나브 핵연구소에 그 200명의 그 고급 인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북한이 매장하고 있는 우라늄의 그 채취량이 400만 톤이에요.
질도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룬 건 아닙니다. 스탈린이 북한에 대한 그 욕심을 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IC 칩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히토류. 그것도 그 질량이 전 세계 1위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직접 본 거라서 얘기할게요. 그 북한에서 나오는 석탄이 칼로리가 6,00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6,000 이상은 뭐가 다르냐? 가루로 만들어서 불이 확 붙는데 쫙 뿌리면 확 불이 붙는 게 6,000이에요. 그리고 그 석탄에서 짜내면 적어도 최소 3%, 많으면 14, 15%의 휘발유가 나와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자력이라고 한 것은 엄청나다는 것. 그런데 무서운 거는 이 핵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핵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더 우리 남한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바이올로지컬 웨폰입니다. 화생무기입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뭐 그거 하냐 그러지만 화학 무기가 좌우간 2,500에서 5,000톤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북한이라고 우리가 책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늘 한번 대외 군사 관계를 조금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중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북중 조약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원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전쟁한다고 북한이 참여하겠습니까? 거꾸로죠. 어떤 이유로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자동으로 오도록 조약이 되어 있고 그 조약이 이게 계속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일방이 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속 이 조약이 효력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북한이 남한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우리 당신하고 원하지 않아 했는데 중국이 안 돼 하면 이 조약이 아직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팀들이 하나님 저 조약이 깨지게 하옵소서, 파괴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중국도 북한도 함께 동의하여 이 조약이 깨지게 하옵소서. 왜? 북한하고 소련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도에 거기서 이 위에처럼 자동 개입 조항이 파괴하자고 소련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1995년도 9월 4일 날 얘기해놓고 9월 10일 날 이후로 이 자동 개입 조항이 파괴가 됐습니다. 소련이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이요 중국과도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조항을 찾아놓고 그 조항을 놓고 파괴해버리는 것이 그 대신기도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은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술을 씁니다. 화해하자, 평화를 이루자 해놓고 밑으로는 항상 전쟁과 무력을 하는데 1950년도에도 미국이 나가고 우리가 소련인도 나갈 테니 미국도 나가라 해놓고 6.25를 하더니요. 1972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을 해놓고 땅굴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 대로 2010년도에는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식량을 받겠습니다 해놓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할 겁니다 해놓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잠수함 사건 아시지요? 그게
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평양에 있는 고려 호텔에서 대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그 김 박사가 이 박사죠. 그 밑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장성택이 밑에 있었던 김 무슨 박사 밑에 이성호 박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에 좋았느냐? 그 UNDP와의 그 협력 속으로 소위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라진 그 청진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지역을 자유 지역으로 만들어서 몽고도 거기를 쓰게 하고 중국도 거기를 쓰게 하고 소련도 거기를 쓰게 해서 북한으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라고 하고 UNDP가 그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시작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96년도에 그것을 전 세계로 오픈해서 많은 곳에서 와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기대는 북한이라는 데를 못 믿기 때문에 한 900만 불어치만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9,500만 불의 커미트먼트를 받습니다. 그중에 부두를 설립도 하고 휘발유 라인도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동되고 있지 않는 거기 정유소도 그러니까 정유소죠. 그 휘발유 만드는 거기서도 리파이너리도 다 하게 만들어 놓는 그 모든 투자 비용이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10배가 넘었어요. 너무 좋은 나머지 막 그랬는데 비행기를 탁 타고 북경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북경에 들어갔다가 북경에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서 신문에 딱 보는 순간 잠수함 보낸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군부는 이쪽 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이것을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정치로 풀어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쪽에서 잘 되면 꼭 문제를 틀어서 다시 공산화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그 당시는 북한을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방법이 바로 이 전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제스처가 화해를 피해오는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속아요. 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북한을 모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화해를 원하는 줄 알고 평화를 원하는 줄 알고 우리는 끌려 들어가는데 그러는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의 개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알면 북한으로 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느냐? 왜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느냐?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군대가 건재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오늘도 북한은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부분으로 그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이것을 인정을 해왔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NLL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 영토적인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요새 최근에 일어나는 것 중에 보면 중국에다가 개
잡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그 라이트를 넘겨주는 그 차원에서 영토 문제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쪽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화전 양면 정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이 상황을 알고, 왜 그들은 이것이 몸에 익숙해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 안에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한 체계와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김정일이 당시에 가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꽤 높은 사람이 나왔어요. 내각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와서도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토의 사항을 얘기하고 합의서를 만들어 놓지만 끝내 사인을 못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그 다음 날이나 돼야 돌아옵니다. 재밌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훗날 아는 거지만 김정일이 출근 시간이 오후 4시랍니다. 그리고 접견을 다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뭐 술 마시고 저거 하고 나서 밤새껏 이건 예스, 노, 안 된다, 된다 결정을 하고 나오는데, 어저께까지 토의 중에 오늘까지 토의 중에 무지하게 힘들어 하던 건데 그 다음날 갔더니 우리보다 생각을 더 점프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 위에서 김정일이가 보고 이런 거는 동무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훨씬 넘어나가는, 최근에 김정은이는 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비서실이니까 모든 거 들어가면 중앙당 안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보고 이거는 올라갈 거, 이건 내려갈 거, 이건 뭐 통과 안 될 거, 이건 이미 돼 있는 거, 이걸 다 하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지막 최종 결정은 김정일이한테 나오던 것인데, 요새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김정은이의 결재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때에 북한의 모습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정치와 군대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나누려고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